시간이 됐으니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2022년 3월 한국철학사상 연구회 제3월 원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요, 대종교 시교사로 재직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고 시교사로 하시고 지금 성균관대학교에 계신 이창희 선생님께서 발표를 맡아주셨고요. 토론은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에 계시는 박병원 선생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선은 변증법인가? 선과 실링, 1심 3문과 자유의지라고 하는 주제고요.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루틴하게 한 3, 40분 정도 발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론 한 3, 40분 정도 하고 질문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한 1시간 반 정도에서 다 마무리가 되는 걸로 했거든요. 조금 길어지면 2시간까지 가긴 했는데 오늘 그 정도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고요. 참여자가 적으시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내외로 안쪽으로 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창인 선생님 발표 바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3, 40분 정도로 맞춰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예. 예. 어차피 줌으로 나가더라도, 유튜브로 나가더라도, 이거 저를 위해서 발표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자료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예, 자료집 일단 좀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예. 어차피 제가 이해하면 다 이해하는 거잖아요. 선배님, 근데 저도 아직 못 받아서요. 혹시 발표문이랑 토론문이, 발표문은 좀 올려주셨으면, 맞다. 발표문 발표문 그때 저 초코를 보냈었어요. 지금 조금 마저 완성한 거 지금 다시 올릴게요. 채팅에다가. 채팅창에 올려주시고. 네,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좀 받아서 읽으면서 제가 이게 느리기 때문에 제 전공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예. 박병원 많이 선생님도 혹시 배우겠습니다. 토론문이 준비가 돼 있으신가요? 저도 올려드릴게요. 예. 범수형님 여기 채팅에 잘 올라갔어요? 파일이요? 예, 올라왔습니다. 지금 올라온 거 봤고요. 제가 지금 확인해 보려고요. 지금 저번에 논어의 즐거움 발표할 때 윤태양, 농청자분 윤태양이었다 기억나요? 윤태양이라는 선생님이 하시죠. 예, 일단은 진행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박병원 선생님 준비되시면 네. 올려주시면 되고요, 바로요. 예. 네, 올렸습니다. 네, 시작할까요? 예,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귀중한 자리에 발표 기회를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어렵게 논평자분을 박병원 선생님을 모셨는데 좀 구경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아쉬움은 좀 있지만 김범수 형님 한 분만이라도 최고의 대우를 한다는 생각으로 발표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못 눌렀어요. 잘못 눌렀어요. 예, 발표하시기 전에 저는 유튜브로 한철현 구독을 해가지고 다른 분들 원래 발표한 거 안 들어갔는데 대부분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록도 잘못하면 흑역사로 남을 만큼 오랫동안 보존이 되고 기록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시지 않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열심히 쫓아갈 테니까 감사합니다. 흑역사를 좀 남겨줘야죠. 빨간 역사보다 흑역사가 낫죠. 소리가 갑자기 안 들리죠? 왜?
잘 들립니다. 아, 지금 들려요. 지금 들려요. 네. 그 안내문에 하고는 좀 제목이 선과 셸링, 원래 셸링하고 선을 뭐 이렇게 관련시켜서 옛날에 이범호 선생님 수업 때 레포트로 썼던 건데 계속 다듬고 있습니다. 셸링은 좀 빼고 어차피 셸링만 나오는 게 아니라서 핵심은 이제 1심 3문이니까 제목을 이렇게 단촐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론은 선은 병진법이 아니다입니다. 간단합니다. 선은 병진법이 아니다. 그리고 1심 2문보다는 1심 3문이 좋을 것 같다. 서로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다 다 아시죠? 이거를 고영훈 선생님께서는 변증법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원성의 한계라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봤고요. 그래서 선서 스님의 도노돈수를 지지하고 교회 방법은 이원성이라는 한계가 있음을 일시 이문에 대한 논의를 통해 논의하려고 했습니다. 두 가지 구도인데 첫째는 사는 산이요. 여기에 대한 변증법적 해석과 셸링의 긍정철학적 해석 차이점 밝히고요. 둘째로 이러한 해석의 차이 근원으로 대승기신론 일시 이문의 한계를 얘기하면서 일시 이문의 한계는 어쩔 수 없는 이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말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동양 사상에서 결여된 게 서양 근대 독일 안현옥 철학에서 진정한 의미의 자기 원인에서 자유적 개념이 없다는 게 동양 사상에서 어떤 맹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거기다 이제 근원적인 이원성 두 가지를 일심산문으로 인신산문을 이제 설명하고 세계적으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과제로 남기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천태종의 일심상관에서 산문법에 대한 이양성도 좀 보면서 불교를 좀 비판하려고 했습니다. 셸링은 긍정철학적인 의미에서 좀 의미가 있고 부정철학은 아무래도 이원성이니까 그나마 셸링이 긍정철학으로서 이원성을 좀 탈피하는 이런 논적인 구도를 가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성자 스님의 도노돈수의 의미를 좀 보려고 했습니다. 문제의식은 일자와 다자, 둘째로 일상성, 다자는 이원인가 삼원인가 그래서 절대긍정의 사망적 논리를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선을 서양철학도 해석이 가능한가 이거는 비교철학과 한국철학자 정체성과 관련된 이 땅에서 철학함에 대한 고민과 한국철학, 우리 철학의 정체성과 관련됐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용권의 연구라든가 다른 서양철학자 해석들도 그 이면에는 부정성의 변주로서 논리 내포했던 점에서 비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2장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유명한 화두죠.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못해놨습니다. 물은 본래 그 산이더라. 마치 나폴레옹이 옛날에 여기가 아니더라. 아까 그 산이 맞더라. 뭐 이런 논리죠. 그래서 A가 A면서 나대이면서 다시 또 A-라는 자기기적 구조 변증법적으로 고영생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변증법적이고 부정성의 사유라서 이거는 성철 스님이 의도와는 다르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성철 스님은 단지 사는 산이 물은 그냥 A는 A만 말했을 뿐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A만 말한 거라고 본 겁니다. 화두로서요. 조금은 이거를 지금 해하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그냥 단지 우리가 단지 A는 A가 아니라 A일 뿐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핵심이라고 봤습니다. 성철 스님이 하도. 독자적인 화두로 이게 뜻 앞에 잣나무 차 한 잔 마시기 같은 이런 구조지 고영원 선생님 같이 이렇게 철학적으로 변증법적으로 이런 기기를 말하는 거는 또한 저기 하이데거적인 미혹의 세계로 설명해서는 이런 이행도 설명 안 되고 그건 하이데거 존재할 시간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이데거도 비본래성에서 본래성의 이행이 점프를 뛰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잘못될 수 있지만요. 그래서 오히려 고영원 선생님의 구조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오히려 하이데거의 초월 구조보다 부정성의 변적 구조를 찾아다고 봤고요. 선의 경지는 오히려 긍정, 절대 그래서 셀링이 좀 관련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실전에 의한 실전 긍정, 이성을 넘어선 실전 긍정. 성철 스님은
오히려 A-를 지시하는 거치지 않고 부정의 과정을 지치지 않고 활발하고 생생한 절대 긍정이 얻습니다. 단번에 깨달음을 지시하는 거죠. 그래서 도노돈수죠. A는 A-의 구조를 초월한 더 높은 아니 높다 낮다는 차별에서 초월한 절대 경계. 이거는 변제퍼즐 구조에서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셀링이 말한 사회 이전의 존재, 개념적 파악성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근데 셀링과도 또 차이가 보이더라고요.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셀링은 사후적으로 이성화문을 포기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도노점수예요. 셀링은 그런 의미에서. 근데 성철 스님은 사후적인 이성경은 필요 없다고 해요. 절대적인 사회. 그다음에 수행이 아니라 노지는 거죠. 인생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초상의 존재적인 현에서 부정성의 현에서 성철까지 유사하지만 셀링은 초월의 실존의 긍정을 하던 청철이나 도전을 깨달으면 실존 그 개념자 성질되지 않다면서 차이가 있다고 봤습니다. 근본적으로 성철 스님이 사는 산은 존재에 지향하지 않고 마음을 지향하고 마음은 존재라고 할 수 없지만 실존이라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화두에서 실존은 부모미 생전의 이목구고 실존과 비실존과에서 초월하는 것. 그리고 현실적 실존의 세계에 구애되지 않으니까 절대적으로 잘 수 있다고 합니다. 부정신학의 존재론 일제 오히려 가까운 거죠. 존재도 아닌 그것을 넘어선 절대성 신비 자체. 되게 이제 뭐 학구파들은 이거를 다 사사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도노돈수 입장에서는 별로라고 봅니다. 참나는 뭐 참나 얘기하는데 이거는 무아설에 예배되는 나가 아니라 이거는 화두로 봐야 된다고 봤습니다. 존재가 아닌 마음. 도대체 마음이란 뭐냐? 그럼 대승기준이 대표적인데 1승은 존재와 무를 실존과 비를 초월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셀링 체계를 벗어나죠. 그 다음에 또 불가사의를 얘기한 것에서는 믿음. 근데 이거는 부정신학하고 또 달라요. 부정신학은 존재의 부정을 통해서 다가오지만 실심은 존재 이전의 모습이 긍정으로부터 나갑니다. 그래서 일심을 다시 존재도 아니고 무도 아닌 걸로 규정했고요. 그럼 왜 일심은 꼭 이문으로 정리되는 거? 삼문이야.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대승리서는 그냥 결정적인 건 답하지 않고 있어요. 이문의 전개가 그냥 부정하고 있지않은 거니까 셀링 방식의 긍정적으로 유사하지만 관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납니다. 일심은 선호 관계가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대잖아요. 그경우는 채도 끊음이고 말도 끊지 않음이고 자기를 거리며 동시에 자기를 거리지 않음이고 실존과 비틀지 그건 우리가 번뇌를 벗어나 근데 문제는 자유시적 선택 능력은 또 대승기신에서 약간 어떤 인본주의가 안 나타나요. 의외로 서양에서 발달한 자기 원인적 자유, 자기 결정적 자유가 안 나타나요. 그냥 불법에 그냥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자기의식에 대한 주체성이 어떤 대승기신론에서 발견한 자유개념은 독일 개념론과는 다르게 자기의식 주체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이 이원론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유는 실현이 아니라 떠남이고 벗어남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 초월이기 때문에 독일 개념으로 다르고 근데 이렇게 되면 불교의 자유는 실현의 의미를 가지게 오히려 독일 개념과 다르기 때문에 실현이 없어요. 불교는 그냥 거꾸로 안으로만 실점하죠. 그래서 이거는 정치사회적 현실성도 실현 못하고 일심으로 초월만 하고 제3의 독자적인 실현이 되려면 결국 자유지가 있어야 되고 자유지에서 인간은 노동을 하는 거고 개척을 하고 이런 것이 없어서 산 속에서만 먹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는 불교적인 논리에서는 현실에서 거치할 데가 없어요. 자유는 단지 비실적인 것일 뿐이기 때문에 제3의 영역을 가정받아야지 현실성을 보장할 수 있는데 산문이 돼야 된다는 요청을 얘기를 한 겁니다. 교수 입장성인들로. 그래서 결국 거기에는 이항의 논리고 이분법적인 논리고 자기시적 모순에 떨어지고 자기적 모순은 다들 아실 거예요. 거짓말장이 없으리라고 하죠. 걔들이 불연성을 체계 안에서의 정당한 불가능하다는 걸 결정적으로 증명했잖아요. 그런 문제에 빠진다는 겁니다. 악치공의 문제하고 그래서 불가사의라고 얘기했고 결론은 불가사의고 그래서 성철 스님은 인원성, 이항성의 문제를 발산해서 1심산문을 공유표했던 근데 전체적에서는 1심상관이 나타나요. 그래서 가로, 세로 이렇게 절대 이런 거 보면 상당히 삼원적 구조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보면 이제
그런데 내적으로는 부정과 비침이나 이항적 논리가 근본적인 원리로 있다고 봤습니다. 우리가 짝을 이루고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1심 상관이 뒤에 결론에서 이제 대종교에서 말한 것 같은 한국적인 사망적 존재론의 형태를 이미 불교의 편제력에 다 갖추고 있느냐, 1심 상관이. 아니면 진짜 이게 대종교가 불교하고는 다르게 내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사원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좀 사실 더 고민하려고 하는 과제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되게 함축적이라서 따라가기가 좀 힘들었긴 한데요. 일단은 박병호 선생님 토론을 보면서 좀 더 이해가 더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박병호 선생님께 토론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소개 예. 잠깐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예. 예. 저는 서울대 종교학과 강사로 있고요. 네, 한국 종교를 전공하고 있는 박병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논평을 해보겠습니다. 예. 다 잘 보이시죠? 예. 좀 이제 불교하고 서구 철학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발상을 이끌어내는 저한테는 좀 이제 낯선 영역이긴 한데 이에 대해서 좀 문외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가르침 바라겠는데요. 논문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제 성철 스님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라는 화두를 이론적으로 설명한 이제 고영군의 선해세계나 김종욱의 연구 같은 걸 통해서 그게 이제 이원성의 한계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하고 있고, 셸링의 긍정 철학 그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런 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는 근원으로 대승기 신론의 1심과 2문 그 관계를 고찰하고, 나아가 거기서 자유지 개념을 통해 이원성을 넘어서 1심 3문까지 갈 수 있는 아마 그런 것까지 이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논리는 아마 그렇게 쭉 연결이 된다는 느낌은 받았는데요.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논리 기호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어 갖고 나네이나 그런 건 제가 좀 기억이 나는데요. 이 표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화두가 본래 청원 유신 선사에게서 나왔고 고영건이 이를 변증법적 자기부정성을 설명하고 있음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런 한편으로 이를 사고와 언명을 초월한 생생한 화두 그 자체 이렇게 보고자 했는데요. 그러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게 이제 생생한 화두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데 다만 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해석 전통이나 여타의 근거에서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발표자분이 그렇게 이제 새롭게 해석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근데 한편으로 이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화두가 기존에 이제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그 다시 돌아오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런 거를 요약적으로 제시한 걸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화두를 새롭게 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기존 해석 전통이 없는 데서 나오는 그런 좀 생경함이 있었다는 점이고요. 세 번째로는 4쪽에 셸링의 이러한 완전히 자유로운 결정은 바로 실존에 근거한 결정이다 라고 했는데 제가 셸링 철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도 실존주의 실존하고는 당연히 다른 용어일 것 같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발표문에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셸링 철학에서 실존이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로 7쪽에 심진여문은 1심과 동일하면서 동시에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이 서로 여의지 않는 것이 바로 1심이라고 말하므로 결국 1심이 2문으로 분화되었다고 이해된과 동시에 심진여문인 1심이 심생멸문을 낳았다고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냥 기존에 학부나 그럴 때 배울 때는 진여문은 이제 진제, 생멸문은 속제 또는 이제 유교식으로 하면 체화용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문으로 그 발표자님이 하신 것처럼 이문으로 서로 분화됐다거나 1심이 심생멸문을 낳았다거나 하는 건 좀 새로운 주장인 것 같거든요. 기존의 해석 전통에서 좀 낯선 방식일 것 같은데 그러자면 이제 새로이 좀 근거를 들어서 이제 농구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선이 왜 악을 낳았는가 하고도 연결시키고 있는데 신정론이라는 게 왜 세상에 이제 악이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이잖아요.
신이 있는데 왜 세상에 악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런 질문인데 한편으로 이게 선이 악을 낳았는가로 또 바꿔버리면 좀 문제가 논점이 좀 달라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5번째로는 8쪽에서 11쪽 사이에 대승기 신론에서 자유지적 능력까지 분립하여 산문으로서의 확장 가능성을 두었고 이에 대해 천태 사상의 일심상관과도 이제 연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발표문에서. 근데 이제 자유의지를 산문 제3의 그걸로 하자면 우선은 자유의지가 불교에서 갖는 의미부터 좀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불교적 세계관에서 자유의지가 과연 뭐 존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자유의지가 불교 기존 전통에서 어떻게 또 이해가 되고 있는지가 좀 천천히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좀 튀어나온 인상을 받아요. 그래서 현재 진술로서는 왜 자유의지가 산문으로까지 얘기가 되어야 될까 잘 모르겠는데요. 한편으로 그게 이제 천태 사상의 일심상관하고도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 그게 이제 3이라는 숫자 외에 또 연결고리가 있는 건지 그것도 조금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9쪽에서 11쪽인데요. 일심이 이문이라는 양자의 같으면서도 다름으로써 설명된다면 사실상 그것은 충분한 설명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같으면서도 다름이고 있으면서도 없음이면 즉 이항의 논리로서 설명한다면 교종의 경전이 이 두 경전의 결론은 불가사의이며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훗날 선종에서의 이항적 논리를 벗어난 격의선의 화두선이 대두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선이 탄생한 이유는 중론 등에서 대표되는 불교 논리의 근본적인 틀인 이항적 성격의 한계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라고 진술을 하셨는데 결국 이제 교정의 논리를 이항의 논리라고 아마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진술만 보면. 근데 이제 일심이 이문이라는 설명이 뭐 2라는 숫자가 있어서 이항의 논리로 뭐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그거를 부정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진재가 속재고 뭐 그렇게 서로 이제 하나로서 보려고 하는 따로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이항 부정의 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거를 꼭 이렇게 이항적 성격으로 봐야 될지가 의문이고요. 그리고 이항 논리의 극복으로 선이 나왔다. 기존의 교종의 이항 논리를 극복하려는 목적에서 선이 이제 탄생하였다. 그 필연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소간 논리적인 좀 점프가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크게 6가지 질문인데요. 하나하나 조금 천천히 이제 이창현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평 끝나는데 좀 쉬었다 할까요? 지금 발표문도 30분, 좀 읽으실 시간도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30분밖에 안 지났는데요. 네. 네. 발표. 아니 너무 빨리 끝나서 발표문 또 좀 보시고 하실 시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박병호 선생님 일단은 외부 선생님이시라서 박병호 선생님 의사에 네. 따르도록. 외쳐봐야죠. 박병호 선생님 외쳐봐야죠. 예. 예. 그러면 제 논평문 좀 쉬다 하면 또 잊어버릴 것 같아갖고 답변하실 예. 때 좀 쉬었다가 네, 이제 그렇죠. 다른 예, 분들 답변한 다음에 예, 자유토론할 때 하면 되겠 그럼 네, 좋을 그게 것 낫겠습니다.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논평을 받은 거를 공유해서 답변할게요.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그냥 공유하고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제가 공유하고 논평문을, 있으니까요. 여기다 형광펜을 치면서 이렇게 설명해야 좀 나을 것 같아요. 답변할 때요. 그러면 예, 제가 공유 예, 중단할게요. 예. 근데 이거를 좀 미리 봤어야 되는데 저도 어저께 경황이 없어서 지금 논평하실 때 처음 봤는데 너무 정확하게 지적을 잘 해주셔가지고요.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공유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논평자를 구하기 힘들었는데 논평을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논평비도 여기 따로 안 나오는데 대신 제가 화려하게 한번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여기 일단은 이렇게 형광펜 잠깐만요.
공유는 됐죠? 공유는 잘 됐죠? 예. 여기 이 부분 이렇게 요약을 되게 잘 해주셨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딱 이겁니다. 이렇게 핵심입니다. A는 A가 아니다. 산은 산이 아니다. 이 의미입니다. 이거는. 아까 처음에 이제 산은 원래 산이다가 산은 산이 아니다가 아니 잠깐만요. 이거는 산은 역시 그 산이다 이겁니다. 이거는 세 번째 단계 변증법의 합의 단계. 첫 번째는 A는 A였다가 A는 나대였다가 A는 A-는 정반합에서 이제 합 단계의 의미로 썼습니다. 그게 그리고 대시의 의미인가요? 네? 다시요. 예. 제곱 그 다시 할 다시. 때. 예. 아, 예, 다시요. 예. 저걸 이제 요기요로도 쓰는 모양이죠? 아니요. 정해진 건 없는데 그냥 뭐 위에 그냥 여기다가 이제 숫자 2를 쓰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아, 그런 건가요? 그냥 대충 뭐 헷갈렸어요. 적당한 거 네. 여기 적당하게 여기 들어갈 만한 거 그냥 한번 인정을 했습니다. 요거 청원 유신 선사에 나온 각주에 제가 어디 논문에서 아마 이 청원 유신 선사의 어록을 제가 보지는 못했고요. 어디 원래 이 청원 유신 선사 이거 내용을 인용한 논문이 있어요. 저기 그 성철 스님 화두를 변제법적으로 고영건 선생님만이 아니라 논문도 있었는데 아마 제가 인용을 했나요? 하여튼 인용을 했는지 아니면 그분이 있는데 그래서 청원 유신 선사 그거는 맞는데 고영건은 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자기 부정성 설명하고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든다. 오히려 사고와 운명을 정하는 생생한 화두 그 자체로 보고자 한다. 이렇게 한데 기존의 해석선통 그렇죠. 저도 지금까지 저처럼 이거를 변제법적 자기부정 기한구조로 안 하고 이렇게 저처럼 화두선으로 말한 거 뭐 제가 뭐 많이 보지 못했지만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그 희한하게 제가 작년에 연구교수 B형을 이걸로 연구했었는데 또 거기 심사위원들도 뭐 다 외국에서도 뭐 다 하는 얘기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막상 뭐 하는 얘기면은 도대체 어디서 그런 게 있는지 좀 출처라도 밝혀주는데 그것도 말하지 않으니까 저도 지금 깜깜무소식이라서 일단은 뭐 지금으로서는 제가 그렇게 해석한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맞죠 그게. 그래서 부정의 단계가 아니라 딱 이 말로 한 거죠. 다시 이제 새로운 변화인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사쪽에 실존주의하고는 다르겠죠. 실존주의는 하이데거 이후에 사실 사르트르가 실존주의라는 걸 이제 엄명하고 사실은 실존 개념은 키에르케고 서양철학 전공은 아니라서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키에르케고로부터 좀 기원하면서 하이데거가 실존 개념을 상당히 보태면 결정적으로 완성하고 그 사르트르가 이제 많이 알린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여기서 실존은 그냥 단순히 존재의 두 가지 양태 본질로서의 존재와 실존으로서의 존재 이 두 가지 있잖아요. 본질로서의 존재는 이데아의 형상 무엇임으로써의 존재, 자기동일성을 가진. 근데 실존은 있음 그 자체, 이게 실제죠, 실제. 뭐, 그러니까 우리 독일어로 보통 소자인하고 다자인이라고 하는데 소자인은 본질, 형상 이런 걸 말하고 실존은 다자인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자인은 거기 있음. 그러니까 소자인은 글이 있음, 어떤 모양으로 있음이고 실존은 다자인, 거기 있음. 있는 그 자체죠. 거기 있는 사실 그 자체. 동사적인 표현. 그걸로 저는 이제 일단 그걸로 이제 실존을 쓰는 걸로 알고 그냥 그렇게 적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쪽에 4번에 결국 1심 이문으로 진여문은 진제, 생명은 속죄 체형으로 해석되는 경우 저도 이거 대승기시는 논문에서 체형으로 해석되는 거를 봤는지 저도 이제 기억이 깜깜해가지고 저는 오히려 1심이 최고 진제하고 속죄가 두 가지 양태로서의 용어로 그냥 이해했거든요. 어쩌면 제가 잘못 생각한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이게 견해 차인지 하사들의 견해 차인지 아니면 제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진여문이 진제고 생명문이 속죄인데 그거를 그럼 근데 문제는 또 진여문이 진제고 생명문이 속죄면 도대체 1심은 뭔지라는 또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저는 그냥 당연히 1심이 최고 1심의 용이 진제와 속죄인데 진제와 속죄는 진속불이고 1심 안에서 진속불이고 이런 구도인 줄 알고 있었어요. 마치 태극하고 음양. 그래서 저는 중국의 음양, 태극 음양 구조가
거의 1심 이문, 대승에서 1심 이문을 그냥 뺏긴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뭐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본 건데, 좀 이거에 대한, 제가 대승 기준을 보긴 한 번 다 봤는데, 거기서, 나 그거 보면서도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대승에서 봤더니 그냥 1심이 채갖고, 진지하 속죄는 양태처럼 보였거든요. 제가 이제 대승기소 너무 건성으로 읽어가지고 잘못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말씀이 이제 선이 왜 악을 낳았는가. 신정론하고는 좀 다르겠죠. 왜냐하면 불교는 선악을 구분하지 말자는 게 이제 불교의 핵심이니까요. 선에서 특히 이제 분별심이 없으니까 선이 악을 낳으려면 선과 악이 분리돼서 선이 악을 낳아야 되는데 기독교는 그런데 불교는 선이고 악이고 고기, 색이 고기고 공이색 이런 식이니까 불교에서는 제1이제 진제에서는 뭐 선과 악 이런 구별이 무의미해지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요 신정 맥락이 뭔가 하면요. 네. 7쪽에 이제 마지막 문단인데 제 논문이에요. 예. 7쪽이에요. 잠깐만요. 네, 7쪽을 한번 볼게요. 삼 번 1심은 이문인가 3문인가 여기 뒤에 말씀하시나요? 여기는 아직 6쪽이다. 7쪽. 7쪽 마지막 문단이요. 이러한 문제는 기독교에서 신이 왜 악을 낳았는가라는 질문과 유사한 구도를 보이는데 이런 걸 썼네. 네, 그 선이 악을 낳았다 하는 것도 사실 기독교에서 그렇게까지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서 이제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 선이 악을 그렇죠. 제 낳았다. 표현이 맞아요. 그래서 다소 맥락이 다르다는 그냥 얘기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 같아요. 신이 악을 낳았던 게 아니지 말씀하신 대로 왜 악이 존재하는가가 정확하죠. 맞아요. 왜 악이 존재하는가. 그게 이제 신정론의 문제잖아요. 제가 이때 왜 이렇게 했냐면은 심진여문은 일심과 동일함 동시에 심진여문과 심생명을 서로 의지하는 것이 몇 심이니까 1심 이문을 변수한 것이 심진여문인 1심의 심생명을 놔두고 사실 요거는 뭐 따져서 불교학자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불교학자들이 요 1심하고 진여문 생명문 이 세 가지 구도의 관계나 이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대승희 씨는 그걸 명확하게 해 보이진 않고 복잡하고 저는 그냥 뭐 1심에서 양태가 진여문하고 생명문이니까 그냥 뭐 신이 선과 악을 낳았다는 그러니까 신이 선과 악을 세상에 이제 선한 것들과 악한 것들을 창조했다 이런 구도로 그냥 유사하다고 이렇게 보면서 그 불교의 대승인조차도 기독교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이양적인 구도가 가 있다 이런 의도로 좀 말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밖에는 제가 좀 말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이 논문이 막 출처나 이런 것들, 논쟁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루지는 않은 논문이라서요. 그거는 좀 제가 탔을지 낼 때는 좀 찾아가지고 근거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일심상관. 제가 이야기 불교의 자유주의 사상이 안 보이더라고요. 희한하게. 저는 불교에 사실 유학에도 그렇고 서양과 같은 의미의 강력한 의미의 자유주의 사상이 동양 사상에 과연 있었나 하는 생각도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대종교를 염두에 두고 자유주의가 되게 중요한 한 축인데 사실 이제 천지인 삼재 구도에서
뭐 천이 진영문이고 지가 생명문의 고도라면 이는 그야말로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기독교에서도 뭐 자유주의 좋다는 것처럼 자유주의 영역을 좀 하나 마련하는 일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좀 의도로 좀 썼거든요. 선택상 1심상관은 선택에서 그 인용문에 1심상관 단계가 나오는데 저 인용을 다 자세히 안 했는데 선택에서 뭐 그 관법을 지가 대지관 전환법이라는 그 책에서 지관법을 계속 3단계로 설명하더라고요. 무슨 원돈지간, 무슨 지간, 무슨 지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산문과 연결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제 불교 안에도 꼭 이양성만 아니라 사망성이 분명 있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게 대표적인 게 천태종의 일심상관인데 그럼 이제 과연 저는 이제 천태종의 일심상관이 진짜 이제 내적인 원리로서의 사망성을 갖고 있느냐. 근데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일심상관은 기독교처럼 단계별로 전개되는 의미의 근원적인 이양 논리에서 외적인 사망법이지 내적 사망성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일시이문이 같으면서도 다름을 써낸다면 충분히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대승기수는 이렇게 말해요. 일시이문이 진여문과 생명 기본 논리잖아요. 불교는 진여문과 진여와 생멸이 같으면서도 다른 관계잖아요. 그 신속불이가 그런 거잖아요. 이거는 뭐 근데 저는 이제 같으면서 다르면서도 같은 그러니까 같음과 다름의 문제는 두 항을 놓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항 논리라고 봤던 거고요. 그래서 교정 경전인 대승기 신론도 그렇고 뭐 금강사문도 다 결론이 불가사의로 가는 이유는 이항적 논리든 설명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았던 것 같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훗날 선종에서 격에서는 화두로 뭐 찬 한 잔 마시거나 뭐 방하를 한다던가 이런 게 이제 결국 논리를 벗어난다는 거. 이항적 논리 벗어난다면 논리 자체를 벗어난다는 거니까. 그래서 선이 탄생한 이유는 근본적인 틀은 이항적 성격의 한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제 논문의 인용문이죠. 근데 교정의 논리를 이항의 논리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교정의 논리를 이항의 논리다. 근데 1심 2문도 그러니까 이항의 논리가 이항을 부정한다고 해서 이항 논리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1과 2의 변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승기 신론은 이항은 방편이고 1항 논리죠. 정확히 말하면 1심을 추구하니까 하나를 합의를 추구하니까 1심이니까 근원이 합의를 추구하니까 이제 근데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이제 이항이라는 거고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항을 부정하고 근데 정확히 말하면 불교는 부정하기만 하지 않죠. 세우기도 하죠. 이항을 쌍차쌍조한다고 하잖아요. 불교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항을 부정하면서 다시 또 세우는 논리죠. 그거는 이제 그 진공묘유라고 하잖아요. 진공하면서 진공, 부정이 진공이고 묘유. 네, 세움이 둘 다 동시에 일어나기 쌍차쌍조라고 천서 스님이 설명하는데 그걸로 이제 봤을 때 근데 아무리 쌍차쌍조로 1심에 다가간다 하더라도 결국 이항성을 통해서 1심에 다가가지 뭐 제가 이제 박사논문 대중교 썼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중교처럼 천지인 삼재라는 용을 통해서 체인 일로 다 들어가는 구도는 아니라고 봤던 겁니다. 1심 상관에서 그 삼관이라는 건 단계별로의 삼관이지 외적인 삼분법이지 내적인 사문성이 아니라 내적으로는 이항 논리고 외적으로는 삼분법이고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제 교로부터 선의 필연성으로 이해했습니다. 이항 논리 고 논리를 초월하는 거니까 논리는 결국 다 이항 논리잖아요. 동일류가 무술을 배중리니까요. 네, 이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혹시 박병호 선생님 더 추가적으로 뭐 논의하고 싶으신 질문이나 아니면 또 좀 답변이 좀 안 된 것 같은 다시 한번 뭐 물어보고 싶으신 것들이 있을까요?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이 발표자께서 제안하셨던 것처럼 지금 45분인데 한 5분, 10분 정도 쉴까요? 발표자 선생님, 뭐 토론자 선생님, 예, 예, 예. 이찬현 선생님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여유 있게 6시에 시작하는 거 어때요? 저기 딱 맞춰서 6시에. 너무 늦게 끝날 것 아, 같아서요. 그래요? 예, 그래서 55분에 아니, 하시는 중간에 거. 너무 예. 사회자님께서 자르시면 되잖아요, 저기. 한 50분이나 45분 자르시면 되잖아요.
잘 안 잘려지고요. 그리고 아, 그래요? 이철 선생님이 참 예, 후배를 안 도와주시는데요. 사회자 얘기를 안 아, 그래요? 들어주시고 55분에 알겠습니다. 예, 55분에 알겠습니다.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오시오브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5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많이 못 드려 죄송합니다. 그런데 원래 뭐 너무 그 저녁 시간 늦게까지 하는 거는 예, 최대한 지양하고 있어서요. 발표자 선생님도 그렇고 토론자 선생님께도 예,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김범수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저희 웹진에 이제 영상이 공개가 되면은요, 사실 그 누적 그 클릭 수가 좀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약 방문객 수가 뭐 3,000명 이상 정도로 되는 걸로 들었고요. 그래서 예, 좋은 얘기 앞으로 너무 토론 시간에 좀 더 좋은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 단촐하지만 또 요 나름의 또 재미가 있으니까요. 발표자 그리고 혹시 또 뭐 토론자께도 질문의 기회를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래서 오늘 지금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께서 발표자께든 또는 토론자께든 질문 있으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 토론의 시간은 한 40분, 50분 정도 해서요. 총 7시를 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영준 선생님, 예. 예,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예, 이찬희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좀 끊기시네요. 이 태그 상태가 저는 좀 안 개인적으로 쉘링 철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잘 안 들립니까? 목소리가 끊기시는데요. 잘 들립니까? 목소리가 끊깁니까? 통신이 나갔다 좀 안 다시 좋으신 좀 것 이따가 하기로 다시 나갔다 다시 들어갈게요. 네. 예, 예. 그럼 혹시 제가 질문을 당선 넘기고 제가 나갔다 다시 한번 접속해 볼게요. 예. 그러면 잠깐 다시 들어오시는 동안 김범수 선생님 또는 김종민 선생님 질문 있으시면 저는 잘 몰라서 기초적인 질문 그냥 가볍게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진지속지 불교에서 누구죠? 나가르주나 용수보살이 그 대승에서 이제 그것을 없다 이학론적 이런 논의라는 게 사실 없다. 뭐 유식학으로 말하면 아레하식인가 그런 것들의 어떤 반영, 이를테면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의 반영으로서의 뭐 물질, 뭐 이런 식의 그 의미로 이제 그걸 통폐합이라고 할까요? 좀 어폐가 있지만 제가 사용하는 단어가 그런 식으로 푸는 것이 이제 대승이라고 했을 때 이 이문에서의 숙제 진제, 예, 그리고 또 이제 산문이 나왔잖아요. 저는 산문, 그러니까 천태종의 산문이 뭔지 지금 잘 이렇게 감이 안 와서 그래서 제가 기초적인 질문이라고 했는데 그 산문이 뭔지, 그리고 대종교에서의 아까 잠깐 이찬희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그 세 가지 뭐 천지인 그거 말고 뭐 다른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놓쳐서요. 그거 좀 일단 해설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천태종에는 산문은 없고요. 천태종에 산문이라는 말 안 하고 그래요? 1심 3관이라고 삼간에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1심 3관. 예. 네. 세 가지 관법 해가지고. 네. 저도 뭐 천태종이 왜 1심 3관을 왜 얘기했는지는 뭐 기원이나 뭐 이런 것까지는 뭐 제가 뭐 공부가 이렇게 깊진 않아가지고. 근데 적어도 이제 그나마 제가 접해본 불교 그 경전 교리 중에 1심 3관이 그래도 어떤 삼분법이죠. 불교에서 삼분법적인 방식으로 설명하는 게 저희 집에 있는 책 중에서는 그게 그나마 제일 두드러지더라고요. 뭐 불법성 이런 거는 그냥 그냥 형식적으로 세게 얘기하는 거고, 그나마 1심 3관이 세 가지 간법사의 관계라든가 그 대지관자서법이라는 책이 있어 5권짜리. 그거 첫 번째 거 위주로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 그 산문은 이제 대종교죠. 제가 만들어낸 개념인데 산문은 1심 대승기심 1심 2문인데 오히려 1심 3문 1심 3관처럼 1심 2문이 아니라 1심 3문이 돼야 더 실상에 더 부합한데, 근데 그럼에도 좀 대종교를 염두에 뒀을 때 천태종의 1심 3관조차도
어떤 단계적인 전개로서의 외적 산문법이지 내적 사원성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과제가 자유의지라는 인간의 주체성을 담고 있는 제3의 항을 넣어서 사망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신산문의 논리로 좀 전환돼서 하지 않나 대전교로 좀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좀 그걸 깔고서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 그러면 말씀하신 게 천태종의 1심 상관 내용 3이라는 그 관이 뭔지 잘 모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고, 대중교에서의 산문은 우리 이찬희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변증법적으로 산문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제가 잘 아니 못 아니 그게 알아들어서. 아니고요. 아, 아니 그게 그래, 아니고요. 제가 저기 그 사실은 예, 기초적인 예, 그 3이 예, 가지고 있는 그 내용 콘텐츠가 예, 궁금해서 아까 드렸던 예. 질문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논리, 대종교가 예, 변질법적이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변질법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이 예. 산문에 대해서 어떤 식의 논리 구조로 이찬희 선생님께서 이렇게 차관이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지 예. 그게 저는 궁금하고요. 기본적으로 뭐 예, 천부경의 일석삼극이잖아요. 일석삼극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일석삼극이 천일이라고 지일이라고 지일력 113기 천지인하고 1, 2, 3 요거 구도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예, 그 이찬희 선생님 발표를 제가 자주 세 번째 지금 듣고 있는데 그 삼원구조, 사망구조에 대한 오랜 천착을 계속 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고집스럽게 계속 이 화두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조영준 선생님 잠깐 나갔다 들어오셨는데 질문 가능하실까요? 아, 아직도 예, 화면이 예. 정지돼 계셔가지고 좀 아, 예, 그런 것 됐습니다. 같아요. 자, 잘 들립니까? 아직도 끊기네요. 혹시 그러면 채팅으로 네, 올려주실 수 있어요? 채팅으로 해주시면은 네. 근데 너무나 오늘 주제가 불교와 셜링의 연관성의 문제인데 한국에서 아직 연구된 적은 없는 그 새로운 시도인데요. 지금 들립니까? 네, 지금은 좀 잘 들립니다. 예, 예, 예.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셜링과 선불교의 그 유사성과 비교를 어떤 과정에서 하시는지 상당히 지켜봤는데 아직까지는 너무 피상적인 수준이거든요. 네, 그 그렇죠. 셜링과 선불교회를 하는 작업은 일본에서 교토 학파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토 학파에서 한 작업들이 독일에서는 책이 몇 권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이 본인이 그 이찬희 선생님이 하시는 작업들이 셜링의 긍정철학 있는데 셜링의 긍정철학에 대한 긍정 개념하고 실존 개념하고 이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불교하고 연결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던질 질문은 지금 또 셜링과 끊기네요. 지금. 불교를 옳게 연결하려면 셜링의 언어, 셜링이 말하는 그 셜링의 거론적인 존재를 드러나는 그 움포 댕클 히시한 사유이전의 거론적인 존재라는 개념이 하이데거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선불교적인 그 사유이전의 깨달음하고 셜링이 말하는 거론적인 존재를 드러나는 그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게 증명되거나 비교되지 않으면 선불교의 논의가 너무 피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래서 이런적인 논의는 일본 교토 학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책은 몇 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좀 아시는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셜링하고 일단 불교가 어떻게 연결 가능한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뭐 셀링 뭐 읽은 거는 이강모 선생님이 셀링 그 책 쓴 거, 책 쓰신 거 그 수업 시간에 교재로 쓴 거 그거밖에 되게 피상적이라서요. 일단은 아까 잘 말씀하신 대로 사유 이전의 근원적 존재 그리고 이제 긍정 철학 이런 것만 좀 주목해서 그나마 또 셸링이 해겔에 비해서는 해겔의 변증법적인 부정성 논리보다는 이제 긍정 철학으로서 선을 말하기 좀 그나마 낫다는 걸 말해서 셸링이 여기서 그 안내문에서는 제목이 선과 셸링이 붙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중간에 아까 발표문처럼 셸링은 거기서 이제 일부 논의에 불구하고 단계별로 단계에 있어서 그래서 사실 오히려 셀링으로도 좀 충분치 않다는 걸 이제 아까 발표문에서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교토학파 뭐 제가 일본어도 잘 모르고 뭐 제가
뭐 독일어 번역된데 독일어까지 공부할 만한 그건 안 되니까 뭐 그것까지 가능했으면 좀 낫을 수도 있겠는데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제가 오히려 궁금하네요. 과연 교토학부에서 선과 셸링을 비교할 때 어떤 수준에서 그거를 비교했는지 오히려 조영 선생님께서 좀 알려주시면은 제가 어떻게 잘못하고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그런 이광모 선생님 그 논문집 책 그거 달랑 그거 하나 있고 셸링을 그냥 그 중간에 단계로 언급한 거에 불과하니까요.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셸링이 사실 이 논의에서는 이제 처음에는 셸링으로부터 차관을 시작했는데 셸링이 여기 선언 변증법이라는 주제에서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오히려 이제 일심 이문이 아니라 부정성, 이항성과 사망성과의 문제고 이항성 결국 사망성으로 나아가야 될 필연성이 있지 않나 이제 이후의 논지를 위해서 수단으로서 이제 셸링도 좀 언급하고 얄팍하게 언급한 거죠. 셸링도 언급하고 뭐 헤겔도 변증법도 얘기하고 하이데거 얘기하고 했지만 중심 줄기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김종미 선생님께 말씀하신 대로 산문으로 나아갈 필요성을 말하겠어요. 지금 비판 철학적으로 얘기를 한 거니까요.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좀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발표가 반 시간도 안 돼 끝나버렸거든요. 발표자가 논평자도 너무 간단하게 한 바람에 전체적인 구체적인 논의를 좀 하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조가. 그래서 저는 발표도 그렇고 발표문에 우리 서론에도 셸링과 선의 비교 문제를 연구한다는 그런 언급이 있기 때문에 이 구체화 시킬 의미가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교토학부에서 말하는 그 선과 셸링의 동일철학 연결시거든요. 동일철학. 셸링의 동일철학이라면 주관과 객체가 객체를 동시에 넘어서는 주객 동일성의 이야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주객 동일성 이야기가 하이데크까지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연구가 전혀 안 됐고 이강무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해결주의자지 그 셸링 책이 상당히 좀 비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책을 냈는데 저는 뭐 셸링을 뭐 연구를 했고 많이 했습니다. 아직 이강무 선생님처럼 후기 철학을 제가 셸링 초기에 논문을 한 10편 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 불교하고 셸링 연결을 하려면 셸링 동일 철학하고 불교의 그 근원적인 깨달음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 또 셸링이 말하는 긍정 철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그냥 단순히 긍정이 아니고 긍정이라는 개념은 독일어로 포지티브인데 그걸 일본에서는 긍정이라고 적극 철학이라는 적극 철학 긍정 무장의 그 존재를 볼 때 이성으로 파악되기 이전에 존재의 긍정적인 파악하는 모습을 독일어로 포지티브 철학인데 일본에서는 소극 철학 분야 일본에서는 적극 철학 번역하는데 한국에서는 긍정 철학 번역하는데 두 가지 번역 목적이 긍정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연구 주제를 앞으로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좀 구체화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코멘트를 이 정도로 제가 하고 싶고 앞으로 같이 또 연구는 또 같이 하고 싶네요. 저하고 이상입니다. 아까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이제 주객동일성 그거는 이제 논문에서 제가 언급을 못했는데요. 근데 사실 제가 아는 선에 있어서는 특히 뭐 석철 스님의 도노돈수 입장에서 선에 있어서는 주객동일성이 교토학파의 주된 논의라면은 그거는 선에 비껴난 거죠. 왜냐하면 선에서는 주객이 이미 없는데 어떻게 주객동일성이 성립이 되겠어요. 그런 것이고 또 이제 아까 긍정 철학의 이제 적극성에 말씀하신 그런 의미로는 제가 아는 이강무 선생님 셸링책 그 제목이 뭐 이성의 뭐 그 거기서는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다루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광모 선생님 뭐 기로의 선 이승이라는 책인데요. 네, 기도에서 인정을 봤어요. 네. 네. 철학을 설명을 좀 했긴 했는데 네. 옳게 된 연구냐는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너무 좀 네. 비상적인 수준이고 뭐 그 남들은 연구가 가치가 있지만 셸링하고 하이데크하고 셸링하고 하이데크
순불교하고 다 연관성이 원래 고영문 쌤이 경성대학교 학부 논문이 쉘링으로 썼어요. 고영문 쌤이 사람들이 쉘링이 어떻게 연결됐냐면 일본에 그 100년 전에 교토파에 니시타키타로는 사람이 하이데크 선의 연구 쉘링을 수준이죠. 같이 그건. 시험해가지고 네. 제가 네, 소리가 계속 끊기네요.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만나면 네, 그 독일어 서지를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선하고 감사합니다. 네, 교탁과에서 그 책들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조영준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 이제 교토학파, 그러니까 니시다 기타로라고 하는 그 선 연구, 동양에서 가장 유명한 뭐 선 연구자이자 그런 분이신데, 그러니까 대승 불교적 세계관을 과 동양 철학, 아니, 그 독일 철학을 연관해서 나름 독창적인 이제 동양적 세계관을 만들어낸 뭐 이렇게 해서 관련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니시도 기타로, 그러니까 교토학파에 대한 교토학파의 선, 그다음에 대승불교적 세계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국내 연구가요. 국내 연구 많이 되어 있으니 그걸 좀 참고하시라는 말씀 조언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다른 박병훈 선생님 관련해서 요거 좀 정보가 알지 않으실까? 니시다 기타로 관련해서요? 잘 몰라요. 시작에 따로는 모릅니다. 저희 집에 번역서가 있어서 한번 좋게 읽었죠. 니시다 그 옛날 책으로 한권 번역서가 있죠. 이제 혹시 그러면 다른 선생님 질문 있으시면 김범수 선생님, 예. 혹시 회장님 오셨는데요. 2월 달에도 오셨고 3월 달.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뵙네요. 사상 제가 뭐 연구회 5시까지 뭐 다른 일이 있어서 6시까지 일이 있어서 마치고 들어왔는데 다 끝내셔서 저 다음에 요즘 서울 들어가겠습니다. 월수 석윤관대 나갑니다. 선생님 예. 가까운 곳에 월수마다 있습니다. 이찬희 선생님 요새 저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좀 살이 더 찌셨네. 아니 저기 살은 한 벌써 2년 전에 95kg 넘었습니다.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코로나 전에 쪘습니다. 코로나 전에. 그 박정환 회장님, 그 박병훈 선생님 저희 그 서울대 종교학과에 계신 비회원이신데 오늘 흔쾌히 토론자로 참여해 주셔서 예. 한철현 감사합니다. 대표 감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발표 사례비도 못 드리는데. 아닙니다. 예. 그럼 제가 이제 질문 하나 하면은요. 저는 한국 현대철학 전공자인데요. 그냥 아주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질문이고 그냥 전혀 상관없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성철 스님이 했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 물은 물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1981년 이제 전두환 정권이 80년 이제 광주 항쟁 이후에 되면서 81년 조계종의 종정에 취임하시면서 했던 하나의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셨잖아요. 그런데 산은 산이 물은 물이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당시의 시대에 얼핏 제가 아주 옛날에 들었던 생각,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그 시대상과 너무나 괴리되는 말이어서 비판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얼핏 전해 들은 것 같습니다. 선배들한테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거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시는지. 뭐 사실 성철 스님이 사는 산이 무슨 무리라는 건 이제 선불교적인 말투로 흉내내서 말하면 이제 족가라 이 말이죠. 뭐 저기 성철 스님이 사는 산이 선적으로 말하면 그거를 뭐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뭐 그건 뭐 그냥 해석의 문제고, 그거에서 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보는 사람이 보는 대로 해석하는 거죠. 저는 아까 이찬희 선생님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이렇게 해설해 주실 때, 논문 발표해 주실 때 예전에 그러니까 80년대 초 그렇게 했던 게 그 비판들이 사실 그 시대에 어떤 반영할 건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저도 아까 그렇지 않아도 이찬희 선생님께서 발제하실 때 어떻게 그런 게 보면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김종 예,
김종민 네, 선생님이 잘 그 말씀하셨어요. 네. 예. 오히려 저도 그래서 이제 1심 3문의 자유지 그 현실화의 영역을 말해야 된다는 게 아니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불교가 원래 그렇죠. 뭐 현실에 뭐 근데 그게 이제 성사 스님이 그 당시 뜬금포 같은 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교리에 있어서도 불교가 그 분명히 어떤 철학이든 이원성이나 이양성 분별의 철학들은 그럴 수밖에 없고 그게 불교가 선조차도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저는 대종교를 선회해야 된다고 생각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제가 좀 궁금한 게 이제 그러니까 1심,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 자성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 대승에서 이제 했지. 근데 이것을 하나의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 이찬희 선생님께서는 자유이지 이제 대중교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나가는 그런 게 없다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대중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간에 이게 그러니까 대중교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건 모르겠는데 불교 같은 경우는 이 일심이라는 게 물론 원효라고 뭐다 얘기했지만 자성이 없는 어떤 그 자기 의식적인 어떤 만물이든 사람이든 간에 이것을 일심이로 이렇게 명제를 탁 던져놨을 때는 좀 그렇지 않을 그래서 지금 이학논리, 삼학논리로 나오는 건데 일심이라고 이렇게 명제를 던져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일심이 뭔지 궁금해졌었거든요. 처음에 이게 이게 발제문 받았을 때 우리 박미철 선생님이 이제 올려주셔가지고 일심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제 뭐 그런 거 속죄 다 섞여 있는 거긴 한데 예. 아니 경전에서는 다 재승기신론도 그렇고 금강산맥은 그렇고 예. 일심을 불가사의라고 하죠. 일심은 불가사의예요. 그게 답이에요. 예, 사실 팔려나 산스크리트에서 이제 예. 그 한자 중역하면서 이렇게 예. 생긴 문제가 제 지금 머리에 계속 알겠었죠. 아니 대승기신론은 중국에서 미서라서 중국에서 독자적인 만들어진 거죠. 거고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 말은 그거 말고라도 현장이나 뭐 이렇게 현장 스님이나 뭐 그 용수보살이나 이렇게 얘기되는 것들도 다 한자식의 번역물이 이제 들어와서 일자 그거는 새로운 아까 개념으로. 아까 처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은 이제 간단한 게 있는 게 결국은 불교는 이제 하나를 얘기하면서도 하나 아닌 하나를 얘기하고 근데 문제는 하나 아닌 하나를 얘기하면은 자기시적인 역설에 무한태행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을 공하다고 말하지만 그건 공이 아니죠. 그럼 공이 아니면 공공을 해야 되는데 공공도 또한 공이 아니죠. 그럼 공공공을 해야 되는데 또 공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한태행이에요. 그게 자기시적 역설이고 거짓말적인 역설이 돼서 그거 힐베르트가 그 형식주의 얘기했는데 그 직관주의에서 힐베르트 형식주의 그 성립 안 되고 괴델의 부산성리 힐베르트 형식주의가 깨졌잖아요. 똑같은 문제가 이제 불교 안에도 내 있는 거예요. 공의 논리에 있어서는. 그거는 근본적인 이양성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예. 그걸 극명하게 깨트린 사람이 제가 알기로 용수보살이라고 있으니까 A와 그러니까 A와 A의 이런 관계라는 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아니 용수보살도 깨트리진 못했죠. 계속 물론 전개만 시키고 계속 가음도 없고 음도 없고 팔별증도 얘기하고 물론 사고백비를 플라톤식이긴 얘기했는데 한데 그걸 못 깨트렸으니까 선종이 나온 거죠. 깨트렸으면 선종이 나올 이유가 없죠. 뭐 우리가 플라톤 대화론을 읽으면서 그걸 읽어내듯이 그런 식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어쨌든 이 1심 3문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1심을 초심자니까요. 진리라고 놓고 본다면 진리로 가는 세 가지 문이라고 하는 의미인가요? 1심 3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논문의 가장 핵심적인 줄거리가 1심 3문인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셨으면 그러니까 저 논문에서는 이제 1심 3문을 설명하고 이러는 건 이제 다음까지로 넘기는 이제 과도기적인 계획이었고 그거는 이제 뭐 대종교 연구를 할 때 이제 대종교 논문을 쓸 때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거는. 근데 뭐 대략 뭐 그렇게 맞다고 볼 수 있죠. 이제 일이 진리고 일이 진리인데 진리를 향해 가는 방식은 이항적인 방법이 있고 삼항적인 방법이 있고 아니면 뭐 그야말로 하나를 얘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도 이항적인 방법보다는 삼항적인 방법이 낫지 않나. 그래서 삼항적인 방법은 이제 대종교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이제 선진 삼재나 그런 삼태극이나 이런 쪽에서 명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잘 전공자는 아닌데 니시다 기타로가 일즉다 다즉일이라고 하는 태제를 던진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왜 그건 니시다 기타로가 던진 게 아니라 다가 아니고 왜 3으로
하시는 걸까요? 그거는 니시다 기타로가 던진 게 아니라 저기 법성계에도 이미 나오고요. 화엄 철학에도 이미 나오는 거고, 니시다 기타는 그냥 그거 그냥 따라서 한 거고, 다는 1 다음에 다한 거죠. 그거는 1심 2문의 논리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다라는 거는 1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1하고 2하고 3은 사망적 구도가 되죠. 왜냐하면 2하고 3도 다르고 2하고 1도 다르고 1하고 3도 다르니까. 근데 1과다의 그냥 이분법적인 논리 간단하게 하면 다는 그거는 그냥 경험 세계 말하는 거고, 플라톤처럼 이데아하고 그 현실계하고 경험 세계하고 이분법 같은 논리하고 다를 바가 없게 돼 버리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니시다 기타도 뭐 제가 뭐 많이 읽지 못했지만 일본 철학은 진정한 의미의 선이라고 보기는 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니시다 기타도 그냥 철학적으로 그냥 철학적 논리를 짚어 씌운 거지. 그리고 뭐 스즈키 다이제스가 사실 선으로 유명한데 그 사람도 되게 외색 불교적인 냄새가 나고, 정말 이제 화두 전통적인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화두 전통의 형태의 그런 가나선을 하고 있는가, 그거는 좀 저는 글쎄라는 생각입니다. 예. 혹시 다른 선생님 질문 있으실까요? 그럼 이제 김종민 선생님이든 저 말고 발표한 김범수 선생님이든 뭐 박병호 선생님도 또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 간단한 거요. 자유의지 얘기 하시는데 왜 자유의지 얘기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저기 연결고리를 중간에 말씀을 하신 것 같긴 한데 저기 빨리 파악이 안 돼서 네. 그 중간에 이제 뭐 주체성과 뭐 현실성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이제 어떤 인간의 영역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영역의 가장 핵심을 자유의지가 아닐까 뭐 이렇게 좀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또 동양이 정치적으로도 자유라는 사유가 생긴 적이 서세동점 이후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동양에는 자유가 없었잖아요. 자유 개념이 민주주의 근대적인 정치 체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동양의 자유는 사실 실제로 없었죠. 그리고 자기 원인으로서의 뭐 그런 자유,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자유 동양에서 고민한 적이 제가 알기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서양에서 기계론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대립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자유의지가 나온 거지, 동양에는 기계론도 없었고 마찬가지 기계론이 없었기 때문에 자유의지도 없었고 다 그냥 퉁쳐가지고 동양은 뭉뚱그려서 그런 식이었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진정한 의미 근대 종교, 근데 이제 근대 신흥 신도 근대 민족 종교 입장에서는 서양의 그런 적극적인 자유의식 개념, 자유 개념들을 수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아마 그런 것들이 근대 종교에 많이 들어왔지 않을까 이런 생각 속에서 이 산문 중에서 하나는 그래도 자유의지를 넣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자유의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의지 없으면 뭐 노자나 뭐 장자처럼 흘러가는 거잖아요. 흘러가는 거. 근데 자유의지가 있어야 개척하고 구현하고 뭐 투쟁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동양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반항만 있었지. 못 살겠다고 꿈틀거리고 당하면 그냥 반작용만 있었지. 주체적으로 뭘 대항 세력을 만들고 이런 거 없었잖아요. 교체가 이런 왕조 교체만 됐지 민주적인 국가 질서가 생겨난 적도 없고 그냥 왕조 교체로만 계속 바뀌기만 했지 달라진 거 없었잖아요. 동양은. 저기 이게 페이퍼를 컨닝을 해서 좀 보니까 잘 들리시나? 네, 잘 들려요. 읽어보니까 좀 저기 이창희 선생님이 쓰신 거 조금 읽을게요. 8쪽의 맨 마지막부터 자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자유하고 이찬희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는 자유의 개념이 조금 달라서 이거 좀 확인 차원에서 여기 좀 읽고 정리해서 얘기 좀 했으면 하고요. 8쪽의 마지막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승기신론에서 읽을 수 있는 자유는 이런 자기의식적 부정성에 의한 분화의 원리가 아니라 회기로서의 긍정적인 초월의 원리이다. 집착과
분별을 벗어나 이것에서 초월하여 일심으로 돌아감 자체가 자유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심에 대한 얘기로 돌아가는 것이 자유의 문제다. 이렇게 일단 얘기하셨어요. 조금 덜 그게 긋게요. 이제 문제점이라고 얘기한 거죠. 예. 예, 그러므로 자유는 독일 관념론에서처럼 전기와 종합, 발전에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생멸문을 벗어나 진념문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심의 초월적 깨달음 자체의 능력에 의해서 실현이 된다. 아니, 자유는 실현이 아니라 떠남 혹은 벗어남이다. 불교적인 의미에서 초월해 있다. 즉, 자유는 진념문도 아니고 생멸문도 아닌 일심에 거쳐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찬희 선생님은 그거 아니다. 비판적으로 서술한 거죠. 예, 근데 이거 비판적인 얘기라 할지라도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한 것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중간에 자유는 실현이 아니라 떠남 그래서 혹은 문제라는 벗어남이다. 거예요. 대승기 신론. 예? 대승기 신론이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이게 그게 자유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대승기 신론. 이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게 대승기 신론에서의 자유가 굳이 자유라고 읽을 수 있는 의미는 무슨 뭐 진짜 저기 결정으로서의 자유, 뭐 기계론과 상반되는 자기 결정의 자유가 아니라 실현의 자유가 아니라 그냥 이제 해탈하고 뭐 그냥 뭐 자기 보통에서 벗어나고 이런 거지. 이거는 그냥 관념적이고 그냥 내면으로 침정하는 자유지 비판하는 논조로 얘기를 한 거죠. 이 한문단에서. 네,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네. 저기 이게 좀 다른 얘기처럼 좀 느껴져서 근대 철학을 서양에서 근대 이후에 철학이 꼭 그게 기계론의 도입과 함께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 아니, 그 말이 아니라 기계론은 이제 아까 얘기하면서 이제 자유 개념이 등장하려면 뚜렷하게 동양에서는 이제 기계론과 반대될 정도의 자유 개념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독일 약간 서양 근대를 뭐 기계론이라고 이렇게 규정짓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아니 저기 좀 다른 얘기 좀 하려고요. 네. 여기서 자유의 실현이 아니라 떠남 혹은 벗어납니다. 근데 이 얘기가 저의 화두거든요. 저는 이게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 자유는 그건 어떻게 보면 김범수 선생님은 되게 포스트 모던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저는 근대를 극복하는 자유. 예, 관두겠습니다. 예, 관두겠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접근으로 저는 되게 좋아 보여요. 되게 궁금해져요, 나중에. 근데 이왕기서 자유의지 나온 김에 그 관련된 거 짧게 질문 드려도 될까요? 박밀주 네. 사회자님이 네, 지금 마지막 질문으로. 예, 이찬희 선생님은 생각하시는 자유의지를 이제 좀 전에 들어서 저는 저도 김범수 선생님처럼 이렇게 비판으로 이제 대승기 씨는 비판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이렇게 정리하고 계시구나라고 네, 읽었었는데 제가 좀 표현이 좀 잘못 읽었거든요. 서툴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제가 문장이 자세히 좀. 네. 그런데 그래서 자유의지가 없다. 아까 좀 전에 말씀에 불교니까. 그런데 이제 생멸할 때, 생하고 면할 때 이를테면 서양에서 베그루송이 엘랑 비탈처럼 그것도 어찌 보면 자유의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베르구송 좋아해서 막 뭐 다 번씩은 읽었는데 김범수 선생님이 훨씬 잘하시는데 베르구송한테 자유는 제가 기억하기로 그 물질과 기억인가 거기에 머무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베르구송은 오히려 또 자기가 아니 생동 아니에요. 분명히 생동 아니에요. 김범수님이 아실 거예요. 알았습니다. 네, 생동이 아니라 제가 정리할게요. 베르구송이 의식의 지적수에 대한 실론에 나왔어요. 맞아요. 거기 자유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빠자금의 선택하는 자유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이제 머무름. 초기 작품. 네. 나중에 맞죠, 김범수 선생님. 나중에 이렇게 또 자유의지론으로 또 책을 내요. 그건 초기작이고요. 그 시로는요. 어쨌든요. 이 김범수 선생님 나중에 있어요. 말씀해 베르구송이 자유지로 또 책을 냈어요. 자유의지론이라고 몰랐어요. 따로 있습니다. 예. 그 번역이 안 됐나 보네요. 프랑스어인가 보네. 예, 아직 번역이 안 됐습니다. 지금 이찬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초기 저작의 첫 번째 주저고 그 영어 제목이 시간과 자유의지인데 그 제목이 함축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장이 자유의지에 대한 얘기인데
그 스피노자 같은 경우는 자유의지가 신적 의지의 본성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베르그송 같은 경우는 그 자유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잘못 지연으로 얘기하던데. 지속에 지속 네, 시간이 지속이 개입돼야 그러니까, 예, 시간이 예, 개입돼야 된다라는 의미로 예. 자유의지 문제를 잘못 그 정리하고 있는 문제로 설명하면서 예, 자유의지에 예, 기억납니다. 것이고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지금 자유의지에 대한 얘기할 때 좀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지금 여기서 뒤에 보니까 그와 관련되는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자유의지 문제는 근대화 과정에서 특히 18세기, 19세기의 서양 철학에서는 다 한 번씩 이렇게 건드려 보는 얘기, 자유의지와 관련되는 얘기는 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거기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근데 지금 얘기하는 엘랑 비탈 같은 경우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그냥 생명체의 본성으로 그냥 아예 생명으로 네, 얘기해요. 그렇죠. 예. 생명으로. 그냥 그렇게 그냥 이해하고 그냥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마무리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잠깐 제 얘기 말씀드리면 제가 한 20년 전에 학부 수업 들을 때 불교 철학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 인생 처음으로 불교 철학 수업을 듣다가 잠에 빠져서 코를 크게 운 적이 있었거든요. 수업하시던 교수님께서 너무 웃음이 터져가지고 수업을 끝까지 못 진행하셨는데 저를 혼내진 않으셨어요. 그게 이제 아마 박병훈 선생님 아실 수도 있겠는데 지금 서울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박혜당 교수님이셨거든요. 아, 예. 예. 박혜당 교수님 불교 철학 수업을 건대에서 하셨는데 제가 4학년 때 제 앞에 앉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코를 골면서 잠을 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선생님께 뭐 말씀 전해 주십시오. 참 박민철이라고 하는 학생이 되게 죄송하다는 말씀 그때 못 드렸다. 근데 오늘 30년 뒤에 삼매 들었었던 건데, 삼매. 수면 이창현 선생님, 삼매. 이창현 선생님 또 하면서 또 엄청 제가 되게 약하거든요. 불교 철학 쪽으로. 예, 아무튼 그랬습니다. 아무튼 여기 정리하려고 하고요. 박정아 회장님 인사말 못했는데 그래도 마지막 마무리 무슨 인사말이 필요 있습니까? 열심히 오늘은 좀 적게 모였지만 아마 주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으니까 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발표자 네, 부인 평해주신 박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참여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4월 말에는 그 경희대의 이병태 선생님 발표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오늘 오신 선생님들 4월 발표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늦은 시간까지 고생해주신 우리 발표해주신 이창희 선생님, 박병영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조용 선생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일과 종료하겠습니다. 네.